다음 넘어갈게요. 절차 13-48 절차. 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고 그 다음에 압류 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게 실무이다. 계속 얘기하죠. 증권 채권의 경우에는 233조 때문에 동시에 신청은 할 수 없다까지 얘기했네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뒤가 아니면 즉 압류를 해서 집행관이 증권을 넘겨받아서 점유를 한 뒤가 아니면 전무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네. 전무명령은 사법고자관이 관장한다. 전무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필요하다. 왜? 전무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채무자도 전무명령 발령되면 즉시 항고를 해서 다퉈야 되니까 즉시 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형 문제 보면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만 잘 챙겨야 되냐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래서 송달해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갑을 병 사건에서 요 병에게 송달된 걸 잘 시점을 챙겨야 되는데 전무명령은 언제 확정되냐면 항고라는 요 단계가 있어가지고 항고라는 기회를 주고 확정이 되는 거니까 즉시 항고권자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챙겨봐야 돼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챙겨봐서 요게 확정되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 등장한다. 요거가 사례에서 날짜 등장할 때 전무명령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도 잘 봐야 돼요. 추심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하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채무자는 한 템포 늦게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추심명령에서는 했죠. 잘 이해해 봐요. 그 즉시항고가 뭐냐면 전무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을 정지하니까 확정되지 않으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정이 되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전무명령이 이제 확정되면 배당 절차는 더 없이 이렇게 해서 갑에게 넘어가는 거죠. 일단 채무자의 즉시 항고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효력 자체는 확정은 채무자한테 송달되는데 잘 구분해 봐요. 채무자한테 송달돼야 되는데 그 효력이 발생은 하는데 확정돼야 어디로 소급하냐면 시점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231조 본문이 그렇게 해놨어요. 결국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전무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즉시항고 때문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걸 살펴보고 확정이 되면 어디로 소급해서 231조 본문에 의해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한다. 그게 231조 본문의 이야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효과 13-49역 번호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에 의해서 전무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갑의 을병의 채권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전무명령이 됐다면 이게 설사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더라도 압류 및 전무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런 게 하나 앞에 먼저 등장하네요. 되겠죠? 한편 전무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이제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247조 2항이죠.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3-50을 넘어가서 보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게 되니까 그때
변제한 것으로 본다. 아까 대물 변제한 것으로 본다. 231조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집행채권은 소멸되는 거죠. 집행채권은 소멸되니까 이 채권, 이 집행채권을 만약 A라고 한다면 전부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피전부채권 B라고 한다면 요 A는 소멸하고 요 B가 갑의 채권이 되는 거죠. B가. 그러니까 아까 만들어 병이 재산이 없으면 이 병에 대해서 B의 채권이 깡통이 된다. 그 책임은 오로지 갑이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구별해요. 을의 병에 대한 요 채권이 병의 자력이 재산이 없어서 깡통이 된다라는 거와 깡통이 된다는 말은 유효한 전부명령에 의해서 병한테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셈이 된다의 이야기인데 요거는 구별해요. 요 피전부채권 요 아까 말한 요 B라는 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예요. 존재하는데 B가 존재하는데 병이 재산이 없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전무명령 받은 거는 무효이다. 다시요. 전무명령이 되고 나서 병이 재산이 없는 건 전무명령 유효하고 깡통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라는 거와 이 B라는 전부된 피전부채권이 애초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무효라면 갑의 전무명령도 무효이다. 무효라면 무효이다. 요거는 구별해라. 표로 그려놨네요.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당연히 집행채권이 소멸하고 집행채권이 살아나지 않는다. 한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무명령은 무효이고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하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는 실무적인 거니까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13-52 권리가 이전된다. 아까 채권 양도 플러스 속성이 대물변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 권리가 이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쭉쭉 하면 거기 박스 두 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두 개가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게 변호사 시험 문제이고 두 번째 건 앞에서 추심명령과 상계에 있어서 민법 498조 지급이 금지됐을 때의 상계 전부가 됐을 때 상계 어떻게 하느냐 그 같은 맥락의 상황 변제기 선도래설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사실은 일본 민법은 우리가 또 못 쫓아가고 있는데 2017년에 개정하면서 채권법 등을 개정하면서 요거를 이제 확실히 우리랑 다른 조문화, 명문화 이렇게 시킨 얘기까지 민법에서 해주는지는 뭐 민법서 일본 민법까지는 안 보겠죠. 뭐 그런 상황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는 판례가 변제기 선도래설 즉 압류된 상태에서 상계 적상 등을 따질 때 설사 변제기가 있어서 상계 적상이 아니더라도 이 소구채권에 비해서 제3채무자의 이 자동채권이 먼저 변제기가 된다면 상계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상계라는 여러분 민법에서 상계의 담보적 기능 또는 상계의 그 상계권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민법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앞에 박스 문제는 변호사 시험 문제네. 유사하게 나왔네. 한번 보도록 해요. 앞에서 압류하고 채권 양도하고 이거 원래 민법에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됐을 때 선후관계 뭐 그 따질 때 있잖아. 대항요건,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뭐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도인, 양수인 뭐 이렇게 등장할 때 여기서는 등장하는 게 여러분이 가압류라는 개념. 가는 압류는 본격적인 집행인데 가는 아직 채권의 집행 권한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 절차 진행되기 전이라든지 진행 중에 보통은 이제 소재기 전에 걸지. 압류는 압류인데 이 가가 이제 실제 제대로 된 압류로 이행을 해. 언제? 본안에서 승소해서 확정이 되면 압류가 압류로 되고, 그러면 언제 압류한 순위로 확보되냐면 요 압류한 시점이 확보가 돼.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압류는 집행권한이 아직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를 임시로 거는 거다. 이런 개념이지. 그러면 이행한다. 이런 개념이 나중에 나와. 압류로 본안에서 승소하면. 지금 말하는 이제 압류, 그 단계로 가는데 시점이 압류를 이행하는 시점이 아니라 요 걸었을 때의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걸렸는지가 하나 중요해. 가로 걸려서 그게 여기는 A가 채무자고 그림상 B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거고 C에게 양도를 했으니까 C가 양수인이고 그러니까 양도가 됐으니까 양수인이고 A가 채권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이고 그치? 그런 상태에서 밑에 쭉 나오는데 지금 가압류는 오히려 이제 D가 등장하고 쭉 읽어봐. D가 등장하고 그래서 채권자인 D가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해서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 언제? 2012년 3월 17일에 B에게 송달. 그럼 요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거 앞에서도 압류와 채권 양도 이런 거 비교했듯이 요게 포인트일 것 같아. 언뜻. 그 다음에 밑에 채권 양도가 됐다고 해서 C가 나온다고 그랬지. 아까 지금 D가 먼저 나오는 상황 설정인데 나는 ABC 찾다 보니까 C 밑에를 먼저 눈에 들어서 봤더니 C가 양수인이지. 양수금 채권 2012년 2월 9일에 양도된 게 언제 도달됐냐면 B한테 2012년 4월 11일 날 도달했지. 그지? 지금 가압류의 날짜를 신경 써야지 나중에 쭉 읽다 보면 확정돼서 아까 이행이란 말 썼는데 여기서는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말을 썼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한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했다. 본압류로 된 때가 2012년 4월 4일인데 가압류 도달 송달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하고 비교해서 요게 빠르게 되니까 가압류 걸려서 제3채무자 B에게 송달된 날이 빠르니까 요 부분은 여기가 우선하는 거지.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얼마 걸었어? 이자 800만 원까지 해서 5,800만 원을 받았네. D가. 그럼 5,800만 원에 요 D가 우선하는 거고 1억 원이니까 그것만 우선하는 거고 4,200은 순서는 D지만 C가 4,200만 원은 1억 원 다가 아닌 가압류 걸린 거한테는 여루 관계가 뒤쳐져서 4,200만 원만 되니까 그 합쳐서 1억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결국은 나눠서 차지하는 셈이 되네. 자, 보자. 동그라미 1번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는 전무명령 앞에 인한 C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는데 다 원고적격이 없는 건 아니고 이 부분 써.
지금 전부 명령을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양도받은 사람은 언뜻은 그만큼 뺏긴 결과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 적격이 없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기각되겠지, 기각. 그 부분이 지금 일단 보니까 D한테 5,800 수적으로 금액적으로 친다면 C한테 4,200인데 이쪽에 B가 D가 이렇게 됐으니까 C 너는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데 5,800이 언뜻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양수인 C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 주장상 치고 들어가고 금액이 인정 안 되면 기각되는 거지 부적법 각하되는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 주장 자체에 의해서 원고 적격은 통과에 들어가고 4,200만 원은 확보할 수 있지만 5,800은 지금 기각되겠지. 이건 기각되겠지. 되겠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원고 적격이 없는 건 아니다. C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D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인 2012년 4월 11일 우리가 그랬지. 그거보다 앞서는 2012년 3월 17일이 채권 압류 이전에 가압류 걸려 있어서 전이 또는 이행 이렇게 된 날짜가 4월 4일 송달되었고 전부명령이 4월 12일 날 확정됐는데 요것 때문에 헷갈리게 설정했네. 자, 아까 4월 4일만 봤을 때는 어차피 전무명령 4월 10일보다 빠른데 4월 12일 날 전무명령이 확정됐다. 그렇지만 소급해서 언제 전무명령이 4월 4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니까 확정되고 나서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지만 소급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4월 4일. 그러니까 4월 12일도 하나 제시돼 가지고 요 4월 11일하고 헷갈리네. 헷갈려. 되겠지? 날짜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게. 근데 요것도 아니고 언제 기준? 요거 기준. 그치? 이해됐지? 됐어. 다음 전부금 청구에서는 앞에서 압류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추심에 응하지 않는 이땐 다시 갑을병 했을 때 이 병이 응하지 않을 때 갑이 병을 상대로 추심해소 낼 수 있다. 그거 계속 이야기했지. 여기도 이제 채권 채무 관계는 갑이 채권자고 전부된 이상 요 비대위 채권이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의 용어고 그 다음에 압류됐을 때는 피압류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부명령이 있을 때는 피전부 채권이라고 할 때 요게 하여튼 전부명령에 의해서 갑이 이제 자기 채권으로 된 건데 병이 이행하지 않으면 전부금을 받겠다고 자기 채권에 대해서 그냥 전부금 청구라는 말은 우리가 붙이지만 일반 금전 청구 소송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따로 규정은 없다. 추심해소에 달리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건 그냥 일반 소송이야. 이 피전부 채권이 갑 자기 채권이잖아. 전부가 돼서 자기 채권이니까 피고 너 왜 안 내놓냐 해서 병 피고 삼아서 자기가 원고로 내는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이지. 전부금 청구 소송이라는 건. 그렇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전부금 청구에서에 있어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와서 다시 너 이거 채권도 없는 놈이 왜
이런 식으로 없는 놈, 미안, 없는 너 왜 이런 금전청구 소송을 하냐. 이건 지나간 일이야, 이제. 그치? 이거는 뭐 전에 전부금 뭐 이런 전부명령 막 이런 단계 막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얘기할 필요 없지. 이건 이제 다 사라진 거지. 그치? 계속 전부명령이 확정돼서 2단계에서는 요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당연한 거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이 따져볼 필요는 없다. 집행채권자는 피전부 채권을 자기 채권으로 스스로 이행해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전부금 청구는 법정소송 담당이라고 또 생각하지 마. 아무 상관없이 내가 좀 아까 뭐라 했어? 그냥 자기 채권의 일반 소송이야. 추심해소는 아직까지는 누구 채권을 자기가 추심하는 거야? 요 피압류 채권을 갑이 추심하는 거니까 또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이 피대위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소송 담당인데 전부금 청구의 소송은 그냥 일반 소송이야. 그러니까 좀 아까도 변호사 시험에서도 전부금 청구 소송이 일반 소송인데 주장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 그냥 일반적인 소송에서 주장된 채권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각시킨다. 그 맥락 생각해보면 여기하고 또 연결되지. 일반 소송일 뿐이야. 추심금 청구 소송은 다시 한번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임에 대해서 전부금 청구 소송은 그냥 일반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겠지? 됐어? 만약에 이런 말도 있네. 집행채무자가 이미 의리병한테 판결까지 받아놓은 경우에 있어서 전부명령 받은 갑은 이 판결의 결론이 이미 났으니까 갑이 자기 채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여기에 있으면 승계집행문으로 자기가 채권자로서 병한테 채무자로 승계집행을 할 수는 있다. 이 말까지는 하나 다뤄놨네. 이제 됐지? 여기까지 전부명령 해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이야기 했고 다시 13-58로 가서 그럼 이제 현금화 다음에 배당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전부명령에서는 배당 절차는 생각할 필요 없다. 다만 추심에서는 그 뒤에 추심금을 자기가 갑이 받아서 혹시 나눠줘야 되는 상황도 있다.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모를까. 돈 받고 추심 신고를 법원에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없다면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뭔가 배당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여기까지 설명됐고. 그래서 조문은 252조에 보면 배당 절차의 개시 뭐 이런 거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이 됐을 때의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는 있지. 됐지? 이렇게 됐고